본 방송은 10월 25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6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염진입니다. 암흑기가 길어지고 있는 MLB 프랜차이즈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송준영 PD님, 진정현님, 황규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LB도 월드시리즈가 시작이 되고 이제 거의 가을 야구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시즌에 참여한 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아직 가을 냄새를 맡은 지 조금 된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14년 이후로 가을 야구에 가보지 못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프론트부터 선수 사이까지 이게 분위기가 좀 좋을 수가 없는 듯한 그리고 최근에만 이런 게 아닌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많은 구단이죠. 네, 소위 얘기하는 매니지먼트부터 그다음에 필드에 있는 선수들부터 그리고 하부 조직까지 각가지 구설수와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 팀인데 역사가 되게 길어요. 이 암흑의 역사가 이 팀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암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호스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12년째입니다. 이거 어지간한 사실 팬도 한 5년 6년 정도만 그 플레이오프 못 나가도 좀이 스쳐가지고 이거를 덕질을 그만둬야 되나 팬질을 접어야 되나 하는데 12년은 좀 심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정현 씨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승률 낮은 팀들이 이제 최근 몇 년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 콜로라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년에 화이트삭스라든지 아니면은 한창 탱킹에서 100패 찍던 볼티모어라든지 많았는데 그 기간에 꾸준하게 가을야구 못 가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근데 에인절스는 문제가 승률을 항상 4할 중반에서 4할 초반 또는 5할에 가까운 이런 승률로 계속 이렇게 여름까지는 해볼만 한데 하다가 여름 지나고부터 이제 귀신같이 떨어져가지고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는 걸 이제 12년이죠. 2014년에 마지막으로 나갔으니까 올해로 이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참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팀이 더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마지막에 이게 한 끗이 뭐가 자른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한 끗이 아니라 그냥 한참 모자랐는데 운이 좋아서 버틴 건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12년 동안 이어지면 원인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최근에 자꾸 이상한 구설수들이 그렇죠. 네. 그 구설수에 대한 얘기는 굳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방송에서 말하기 방송에서 말하기 좀 부적절한 주제이기도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타일러 스캑스라는 선수의 사망과 엮여서 약물 이슈라든가 이제 라커룸 내 불리잉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루키 에이징 좀 안 좋은 주제들이 워낙 많이 겹쳐 있는 이슈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관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기사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인게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규진 씨는 이 에인절스를 보면서 어떤 점을 일단 느끼는지 그러니까 이 구단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간 해온 그 행보 같은 걸 딱 훑어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이게 뭐 에인절스라는 팀 자체는 사실 오타니랑 트라웃을 동시에 보유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트라웃이 정말 저연봉으로 최저연봉으로 활약을 할 때는 이걸 푸올스가 잡아먹었고 오타니가 최저연봉으로 활약을 할 때는 트라웃과 렌돈이 같이 이거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2010년대 중후반쯤에 이제 조시 해밀턴 같은 FA 실패작이나 이제 제라드 위버가 연장 계약 실패는 좀 거기에 이제 더해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의 약간 드래프트 기조 같은 거를 보면은 좀 이제 상위 라운드에서 장기적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선수보다는 최대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활용이 가능한 대학 선수를 위주로 드래프트하는 경향을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놀란 샤누엘 선수라던가 이번에 뽑은 크리스찬 무어 같은 선수가 그렇고 좀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좀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 네토나 뭐 테일러 워드 같은 선수도 대학 선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상위픽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메인저스에서 자리를 잡은 경우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정현님께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 팀 자체가 막 완전 올 시즌은 망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항상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서의 무브가 저는 좀 뭐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무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뭐 최근에 오타니를 트레이드하지 않았던 부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약간 좀 셀러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시즌에서도 되게 생각보다 엄청 공격적인 영입을 해가지고 막 반년 렌탈짜리 선수 영입했는데 오히려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순위가 뚝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사실 그런 충분히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서만 좀 합리적인 무브를 보여줬어도 에인절스가 지금 팜 상태도 지금 완전 최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그런 모습이 이런 팜 육성 상황 같은 거는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LA 에인절스 소속으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재작년 그렇죠. 23년이잖아요. 네. 그때 오타니 트레이드 한다 안 한다 막 얘기가 많았는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당시에 에인절스 성적이 가을 야구를 그래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성적대였어요. 5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트라우트과 오타니가 오랜만에 이렇게 정상적인 시즌을 돌 때 지금 가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먹고 그때 바이어 입장에서 좀 이제 선수들을 사왔어요. 뭐 루카스 지올리토라든가 그렇죠. 이제 이런 유형의 팀에 필요한 파츠들을 구비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트라우트이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못 나왔어요. 시즌 내내. 그리고 지올리토 2경기 던졌습니다. 뭐 잘했다고는 말 안 할게요. 못했지만 2경기 던지고 나서 한 10경기 정도를 하니까 이거는 포스트 시즌 가망이 안 보여. 그러니 그 2경기 던진 지올리토를 바로 DFA로 그냥 방출을 시킨 거죠. 어떻게 돈 보면. 날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팜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뭐 더 기름을 부은 거죠. 그냥 불나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거고. 이런 무브가 23년 한 번만 있었냐도 아니에요. 이런 무브가 계속 이제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암흑기가 찾아온 거고. 누적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트레이드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 에인절스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빅 사이닝.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S급 선수들. 그러니까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을 에인절스가 안 사왔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분명 그 시대의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인 푸올스를 10년 2억 4천만 달러. 그 당시가 2012년이었던 걸 감안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FA로 이제 푸올스를 잡았는데 푸올스가 에인절스에서 있던 기간 동안에 평균 WRC 플러스가 110이 안 돼요. 네. 네.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여줬던 푸올스는 평균 WRC 플러스가 130에서 140을 쳐주는 외야 수비도 할 수 있는 정말 그냥 괴물 같은 타자였는데 에인절스로 넘어오고 나서는 수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타격 페이스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먹튀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푸올스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할 네. 뭐 저스틴 업튼이라든가 조시 해밀턴이라든가 뭐 앤서니 랜던이라든가 트라우트도 계약 이후에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기 계약 5년 이상의 계약으로 묶은 선수들이 하나같이 기대 이하예요. 이 기대 이하가 그 선수들한테 기대했던 기대치 대비 이하가 아니라 그냥 MLB 전체 평균 이하 성적을 내버리니까 네. 팀 입장에서는 뭘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랜던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연봉이 35밀 그러니까 3,500만 달러의 연봉을 매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페이롤이 꽉 차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기도 힘들어요. 자금 운용이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제 파츠들을 끼워 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팀이 잘 안 굴러가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이런 빅사이닝 선수들인데 정작 이 빅사이닝 선수들은 제값을 못하고 그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건 뭐 한두 달은 잘 굴러갈 수 있지만 시즌 내내 잘 굴러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12년째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빅사이닝을 계속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망했어요. 이 팀은 주식으로 치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달인입니다.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아요. 파는 것도 아니야. 매도도 잘 안 해요. 상장 폐지돼요. 종목이. 청산당합니다. 예, 항상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LA라는 빅마켓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쓸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구단주인 아트 모레노도 좋은 의미로는 구단에 대한 애정이 있고 투자에 열정적인 분이셔서 돈을 꾸준히 선수들에 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수들 말고 진짜 써야 될 다른 곳에 안 쓰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팀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팀이 프랜차이즈로서 성공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팀이에요. 아주 나름대로 열정적인 팬베이스, 그리고 구단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그 구단주, 그리고 엄청나게 큰 마켓, 그리고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 기반이 될 만한 스타 플레이어까지. 그러니까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될 주요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팀이에요. 암흑기 10년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이 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멍청합니다. 불운하지 않아요. 멍청한 거예요. 왜냐? 저는 이 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선수 평가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이밸류에이션,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맞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유형의 선수를 필요로 하는지, 이 선수들을 얼마를 주고 사와야 되는지, 그 적정한 어떤 밸류와 가격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스타 플레이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업튼, 트라웃, 해밀턴 뭐 이런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얘기는 차초하고 중간 가격에 쓰는 선수들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레귤러급 선수들, 뎁스피스들, 유틸리티급 선수들 한 8밀에서 15밀 사이에 주고 쓰는 적당한 레벨의 주전급 선수들 있잖아요. 어느 팀이든 스타 플레이어만으로 로스터를 꾸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빅마켓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다저스 양키스만 보더라도 스타 플레이어 6-7명 있지만 중간에 알짜처럼 이제 알짜배기 선수들 있죠. 10명씩 있잖아요. 이 선수들 8밀에서 10밀씩 주고 꾸준히 좋은 가격에 굴리잖아요. 에인절스는 그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해내거나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이적 그렇게 영입을 한 선수들을 보면은 뭐 CJ 윌슨, 뭐 트레버 카힐, 호세 킨타나, 메타비, 훌리오 테헤란, 특히 투수를 진짜로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코자트, 뭐 이런 영입생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팀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거나 부상으로 빠지거나 뛰는 경우에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1-2년 만에 바로 방출이 돼버려요. 심지어 이들 중에는 나가고 나면 또 잘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죠. 제코자트도 신시내티 가서 또 그러니까, 1인분씩 해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잘했다가 그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하고 엔젤스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망하고 그다음에 뭐 호세 킨타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쫄딱 망했는데 넘어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잘하고 맞아요. 뭐 이런 케이스가 엔젤스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걸 보면은 두 가지를 느끼는 겁니다. 고점에 매수하는 건 둘째치고 이 선수들을 본인의 로스터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예를 들어 투수라면 피치 디자인을 최적화한다든가 타자라면은 이 선수들이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포지션에 넣어준다든가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스타 파워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영입을 해놓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팀은 의지는 있으나 멍청한 케이스. 그리고 또 이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라커룸 이슈에 대한 거는 둘째치고 그 클럽하우스에는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스태프도 있고 이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사용해야 될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니까 당연히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웨이트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샤워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로 부대 시설들이 정말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메이저리그 구단쯤 되면은 당연한 전제 조건인데 항상 이 엔젤스를 나온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가가 너무 안 좋아.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웨이트룸에 하다못해 당장 이번 시즌에 여전히 그 엔젤스 선수로 소속이 되어 있는 키쿠치 시즌 막바지에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웨이트룸에 냉방 장치가 똑바로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투구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땀이 워낙 나가지고 막상 투구를 하다가 탈수가 온다거나 아니면 손에 약간 저림 증상이 온다거나 내부 시설이 너무 안 좋다. 그거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게 또 이제 역습이 돼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키쿠치가 그냥 뭐 약간 호들갑을 떨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또 케빈 필라라는 선수가 이제 어떤 팟캐스트에 나가서 이제 확정을 지어줬습니다. 맞다, 나 저니맨으로 진짜 많은 구단에서 뛰어봤는데 하다못해 화이트삭스에서도 뛰었는데 그 악명 높은. 근데 에인절스에서 당장 핫터브, 그러니까 욕조라든가 기본적인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편의 시설들이 너무 내가 소속되어 있던 팀들 중에 너무 최악이었다.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것들 뭐 위생 이런 건 둘째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하더라도 어설프게 작동하거나 관리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팟캐스트에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두 개의 사례뿐 아니라 그냥 많은 선수들 그리고 많은 뭐 내부자들의 어떤 폭로 같은 걸 들어보면은 선수를 사오는데 돈을 쓸 뿐이지 큰 돈을 쓸 뿐이지 막상 이 선수들을 100%의 상태 컨디션으로 유지해 줄 만한 어떤 부대 시설들 클럽하우스의 어떤 편의 시설들 그리고 스텝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서 구단 전체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돈을 많이 쓸 줄만 알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는 구단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약간 매니징 게임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게임에는 이런 시설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알아서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선수단 연봉이랑 뭐 스태프 연봉이랑 이런 것만 책정해주면 되니까 그런 건데 실제 구단 운영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폭로를 하는 선수들한테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쿠치가 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사장이랑 인터뷰 과정에서 그 사장은 심지어 우리는 몰랐다. 키쿠치가 그랬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에인절스가 이제 에어컨 수리 기사 그 채용 공고를 냈다는 맞아요. 네, 그런 기사도 보이면서 그냥 여러모로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상황이죠. 너무 웃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지금 한 앞전에 5분쯤부터 들으신 분은 약간 메이저리그 팀 얘기가 아니라 어디 뭐 독립리그 구단이나 그렇죠. 중소기업 사실 얘기하나. 저희가 야구 팟캐스트 얘기하면서 뭐 에어컨 문제라던가 뭐 식당 문제 이런 사실 이걸 얘기한 적이 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참 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안에 들어가고 심지어 LA라는 빅마켓을 연고로 하는 구단이 이런 정말 고교 야구에서나 나와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뭐 웨이트룸, 에어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프로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이저리그 구단에 걸맞지 않는 어떤 디테일이 부족한 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 에인절스의 로스터라든가, 그러니까 팜은 최하위라고는 하셨지만 뭐 최근에 드래프한 선수들 나름대로 잘 정착하고 있는 걸 보면은 기본적인 육성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뭐 최악이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좋은 선수들 지금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만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악습의 역사 그리고 악의 역사가 12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누구 탓이냐? 가장 꼭대기로 가야 되지 않나. 구단주가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욕만 넘치는 철딱선이 없는 구단주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에인절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피츠버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피츠버그는 15년 와카 진출 이후에 가을 냄새를 못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또 리그에서 가장 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챔피언십을 33년째 진출을 못하고 있고 기록은 아니지만 또 월드시리즈도 46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팀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규진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예, 피츠버그는 뭐 사실 구단주 자체가 너무 돈을 안 쓰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속이 터지죠. 그리고 약간 피츠버그가 올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투수진의 확실한 코어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스킨스를 필두로 해서 뭐 제라드 존스나 뭐 올해 수술을 받긴 했지만 버바 챈들러 같은 선수도 있지만 사실 야수진이 굉장히 너무 처참합니다. 맞아요.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조금 보기 어려울 정도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맥커친 86년생인가요? 87년생인가 어쨌든 그 선수를 못 밀어내. 아직까지도 피츠버그 타격 지표를 보면 맥커친이 대부분 다 상위에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 피츠버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1억 달러 넘게 투자한 레이놀즈마저 지금 계속 점점 하향세를 보이는 것 같고 작년에 이제 1라운드로 전체 6번인가 지명한 코너 그리핑이 이제 전체 메이저리그 유망주 1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 뭐 이러다가 사실 그리핑이 메이저리그 데뷔할 때쯤이면 스킨스가 팀에 없을 판이죠. 지금 이제 다른 트레이드로 다른 팀에 가 있을 판인데 네.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 매년 아까 에인절스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냥 1년짜리 로또 긁어가지고 마감 시한 때 이제 팔아서 유망주 노리고 이런 무브가 사실 굉장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팀이 좀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피츠버그 얘기가 올해도 조금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야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수를 못 키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15년부터였으니까 15년부터 피츠버그가 이제 상위 드래프트로 집은 선수들 뭐 키브라이언 헤이즈라든지 뭐 헨리 데이비스, 뭐 케빈 뉴먼, 닉 곤잘레스 다 상위 픽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츠버그는 그 이후로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 5순위 안에 픽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뽑았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다 기대했던 것 대비 성장을 못했어요. 한 40에서 45 정도의 선수로 남아버렸어요. 네, 심지어는 1군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귤러로도 자리를 못 잡은 선수들도 그렇죠. 있어요. 이 중에는.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10년간 이러고 있는 거는 그냥 팀의 그 야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나마 오닐 크루즈 하나 나온 거예요. 그 10년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근데 오닐 크루즈는 사실 누가 만져서 됐다기보다는 그냥 운동 능력으로 네, 그냥 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찬 느낌이에요. 그마저도 올해 기복이 좀 심한 네. 모습이라 팀에서 뭘 제대로 된 어프로치를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기복이 심한 모습을 그쵸. 항상 보여주는 선수고 네. 야수 육성이 진짜로 리그 최악이다. 네.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팀인 게 일단 이 팀은 아까 규진 씨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에인절스랑 좀 다른 맥락으로 에인절스는 돈을 쓰지만 이상하게 쓰는 거고 여긴 돈을 너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스몰 마켓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이 봤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여러 어떤 밤 나이팅게일이 이제 썼던 기사에서 발췌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 파이러츠는 선수 협회와 그리고 몇몇 이제 내부자들 구단주들에게서 본인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익과 흑자를 내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돈을 안 쓰니까. 그렇죠. 중개권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그 중개권료 수입 분배 정책이 있잖아요. 네. 이게 빅마켓 팀들한테서 걷어가지고 스몰마켓 팀들한테 그렇죠. 약간 분배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받습니다. 돈을 지원금을 받아요. 음. 피츠버그는 언제나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도 맞추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 잘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기부금인 거죠. 기부금 느낌으로.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그 플로어 셀러리 캡이 이제 메이저리그는 상한선은 딱히 없지만 이제 사치세가 이제 라인이 있고 NBA라든가 NFL 이런 쪽과는 다르게 셀러리 캡 플로어가 없단 말이에요. 하방이 없어요. 이거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 기준 하한 기준선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피츠버그는 매년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그 셀러리 캡 그 추이를 쭉 봤는데 리그 개막일 기준 그 로스터 셀러리 캡 전체를 합쳤을 때 셀러리 전체 합쳤을 때 리그 20위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5위 위로 올라간 적도 2번인가 3번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선수단에 쓰는 돈이 리그 최하위 5등 안에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돈을 쓸 의지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딱 전형적인 지표고요. 여기다 한 가지 좀 더 이거는 약간 꼬투리 잡는 느낌이긴 한데
얼마나 이 팀이 좀 팀의 레거시 그리고 어떤 정체성 이런 것보다 그 돈에 집착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올 초에 있었는데 올 시즌 초에 그 구단 그 구장 오른쪽 펜스 보면은 로베르토 클레멘테라는 그렇죠. 피츠버그의 아주 유명한 레전드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레전드가 있거든요. 그 선수의 초상과 로고, 사인이 담긴 어떤 로고가 새겨져 있는 벽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그 아이스티 광고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네, 그 아이스티 광고 하면 얼마나 받는다고 본인들의 역대 최고 수준의 레전드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 선수의 그 사인을 내려버리냐 약간 이런 되게 비난도 많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이 팀은 진짜 에인절스랑 좀 다른 방향으로 돈에 좀 돈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육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성을 좀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 드래프트가 일단 육성의 출발점이잖아요. 좋은 신인을 일단 뽑아야 육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씨앗이 좋아야 좋은 이제 작물이 나오는 법인데 씨앗을 골라내는 눈이 좀 없지 않나? 야수 파트에서. 특히 야수 파트에서. 사실 투수도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폴 스킨스는 누가 왔어도 뽑았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잘했다고 느껴지기보단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뭐 지난 10년간 제가 이 피츠버그가 뽑았던 상위 드래프티를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빈 뉴먼, 키브라이언 헤이스, 윌 크레이그, 트래비스 맥그레거, 쉐인 바즈, 스티븐 제닝스, 트래비스 스웨거티, 거너 호글런드,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퀸 프리스터, 세미 시아니, 맷 골스키, 제러드 트리올로, 닉 곤잘레스, 헨리 데이비스, 앤서니 솔로메토, 그리고 버바 챈들러 그나마 최근에 좀 좋은 평가 받고 있고 터마 존슨, 톰 해링턴, 폴 스킨스, 코너 그리핀. 최근에 버바 챈들러, 폴 스킨스, 코너 그리핀 최상위에서 뽑았던 거 제외하면은 그 지난 10년간으로 가면은 똑바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키워낸 선수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네요. 키브라이언 헤이즈 정도?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에 좀 낮고 거기다가 뭐 쉐인 바즈도 괜찮은 그쵸. 선수가 됐지만 이거는 다른 팀에 넘어간 거고 프리에스터도 마찬가지로 밀워키 넘어가서 좋은 선수가 됐고 그러니까 드래프트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뽑은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스몰 마켓일수록 자체 생산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외부에서 사오질 못하잖아요. 막말로 이 팀 역대 최고 FA 이적료 그 돈 쓴 게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영입할 때 쓴 3년 39밀이 최고 금액입니다. 이거 2015년에 쓴 거예요. 네. 10년 전에 3년 39밀 쓴 게 역대 최고 금액 FA 사이닝이에요. 다른 팀들은 한 시즌에 39밀짜리 선수 3-4명도 영입합니다. 그렇죠. 좀 과해요. 랜던이 1년에 35밀씩 받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안 쓸 거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생산이라도 똑바로 하든가 막말로 우리 템파베이나 클리블랜드 사례 알잖아요. 거기도 돈 못 쓰는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드래프트 잘하고 육성 잘하고 피치 디자인 잘하고 선수들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쓰고 이러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피츠버그보다도 더 끔찍한 스몰 마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딩 노선을 꾸준히 밟고 있잖아요. 진짜 매줄타기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만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잘하는 거고 최소한 10년 단위로 지금 30년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팀이 위닝 시즌을 가져간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5-6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는 둘째치고 컨텐딩은 둘째치고 5할 위쪽으로 승률이 올라온 횟수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거의. 드물어요. 맞아요. 꼬라박는 시즌은 그냥 끔찍하게 꼴찌로 꼬라박고요. 그러니까 참 돈 관리를 진짜로 이렇게 악착까지 아낄 거면은 똑바로 육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할 거면은 구단을 돈 쓸 의지가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팔든가 아니면 연고지 이전하겠다고 진짜로 때라도 쓰든가 피츠버그 팬들한테는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면서 20-30년째 이런 식으로 좀 방만한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좀 에인절스랑 다른 느낌으로 좀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단이고 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구두쇠짓의 원흉은 누구인가
뭐 구단주죠. 네. 밤 너팅.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밤 너팅이라는 분은 제가 뭐 미국 프로스포츠 전체 통틀어서 최악의 구단주 뭐 이런 거 뽑아보는 기사라든가 글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가십성으로. 밤 너팅은 항상 거기에 꼽힙니다. 탑10에 꼽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뭐 풋볼이라든가 뭐 그 농구라든가 하키라든가 이런 쪽은 그 약간 그 최악의 구단주 이런 거 뽑으면은 뭐 갑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그 운영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맘대로 그 인원들을 낙하산을 꽂아 넣는다든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대중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구단주들이 많이 뽑히는데 밤 너팅은 거기 꼽히는 이유가 순수하게 돈을 안 써서예요. 돈을 안 써서. 너무 돈을 안 아껴서. 돈을 안 쓰는데 팀이 더 못해서. 팀이 더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약간 최악의 평가를 받는 구단주 중에 하나라서 이 팀은 진짜로 좀 써라. 맞아요. 써야 되죠. 이게 피츠버그가 5할을 넘겼던 시즌도 사실 그 중부지구를 잘 타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피츠버그가 5할을 탈 때의 중부지구는 다 거기서 거기인 팀들밖에 없었을 때예요. 지금 컵스 미러키 정말 잘하고 막 미러키 막 리그 승률 1위 하고 막 중부지구에서 세 팀 포스트 시즌 나가고 이거 몇 년 만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저는 일단.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부지구는 다 똑같았어요. 다 전력이 거기서 거기인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츠버그도 5할 승률을 넘는 시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미러키 전력 보면 저 전력 한 3년은 유지될 거고 컵스는 언제든 돈을 쓸 의지가 있는 팀이고 그걸 감안하고 신시내티도 어쨌거나 피츠버그보다는 가능성이 많은 팀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보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건데 그렇다면 뭐 확실하게 돈을 쓰던가 아니면 아니면은 진짜 한참 기를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리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10년째 안 터뜨리고 있으면 이것도 믿으면 안 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2년 차인 폴 스캔스 트레이드 얘기가 벌써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올 시즌 중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폴 스캔스 트레이드가 될 거다. 근데 그때가 데뷔한 지 1년 반째. 그러면 FA까지 3년 반, 4년 반이 남았는데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네, 이 팀이 그냥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매우 급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너 그리핀 지금 그냥 메이저리그 전체 레벨로 봐도 가장 기대받는 타자의 명주거든요. 만약에 코너 그리핀 마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디벨롭도 디벨롭인데 그냥 땅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수맥이 흐른다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너 그리핀 마저 안 된다.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전에 뽑았던 그 테마르 존슨도 그러니까 1라운드 깜이냐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테마르 존슨도 가면 갈수록 평가가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메이저리그에 올라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점점 평가가 내려가는 추임새인데 코너 그리핀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할 만큼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에서 기대받던 만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진짜 그리핀마저 망하면 여기는 뭐 진짜 아닌 말로 연고지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 구장을 좀 옮기든가 진짜 뭐 어떤 좀 극단적인 방법이 샤머 그 약간 그 풍수지리의 힘을 받아야 진짜.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이거저거 네. 해봐야죠. 코너 그리핀은 그냥 좋은 유망주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몇몇 좀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그 스카우터들 쪽에서는 지난 10년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그 하다못해 진짜 불개주 완더 프랑코 이런 선수들하고 지금 비슷한 레벨이다라는 얘기까지 슬슬 나오는 선수인 만큼 이 선수까지 만약에 망한다?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네. 무속에 기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뭐 피츠버그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다음은 이제 어디인가요? 네, 이렇게 두 개 팀, 이번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팀을 그렇죠.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18년 이후로 7년째 가을 야구를 쉬는 중인 콜로라도 로키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구장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쿠어스필드 구장 특성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있겠죠? 당연히. 아예 없다고 할 네. 수는 네. 없죠. 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크진 영향의 않네. 가장 그쵸, 큰 그쵸. 원인이냐라고 하면은 물음표가 좀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콜로라도는 제가 여름에 특집으로 1시간 반을 했거든요. 맞아요. 콜로라도는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했었어요. 1시간 반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이유가 콜로라도의 이제 승패 페이스가 이대로 가다가 139패를 찍을 페이스여서 한 번 했던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았던 시기였고, 근데 그 시기가 올해만 그랬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콜로라도가 세 번째잖아요. 2018년도 이후로 포스트 시즌에 못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시즌 이후로 다 이랬어요. 그 시즌 이후로는 지구 4위도 할 가망이 안 보이는 팀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총체적 난국인 팀인데 여기도 앞선 두 팀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이게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악재들을 많이 껴안고 있는 팀이죠. 여기도 결국에는. 이게 콜로라도는 사실 저는 위에 두 팀, 그 에인절스랑 피츠버그랑 그다음에 콜로라도 이 세 팀 중에서 어디가 가을 야구를 앞으로 가장 못 나갈 것 같다 고르라고 하면 저는 콜로라도를 고를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이제 워낙 빡센 지구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막 에인절스는 아까 말했던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정착한 선수들도 또 몇몇 있기도 하고 피츠버그는 사실 투수진은 나름 확실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콜로라도는 사실 그런 거조차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막 예를 들면 뭐 팀 평균 자책점이 한 29위 팀이 예를 들어서 한 4.5 정도 하면은 콜로라도는 막 5.6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ERA가 사실 뭐 구장 특성상 뭐 투수를 조금 육성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예전에 뭐 아레나도나 스토리 같은 선수도 있을 때는 좀 화끈한 타격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피츠버그랑은 좀 다르게 이 콜로라도라는 팀 자체가 사실 나름 팬 베이스가 좀 굉장히 탄탄한 그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막 성적을 이렇게 내도 막 평균관 중에 막 4만 명 뭐 이렇게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뭔가 어느 정도 투자랑 육성을 어느 정도만 잘 버무려도 충분히 성적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쪽도 어느 정도 구단주 그룹의 문제도 뭐 많이 보이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 브라이언트 계약에 발목을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로라도도 앞으로 한 5년 저는 진짜 5년 그 이상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베이스가 그때 콜로라도 특집 방송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온순해요. 팬분들이 보통 이렇게 성적을 오래 안 나오면 메이저리그 관중들은 안 오거든요. 실제로 세인트루이스 지금 3년간 못 나왔거든요. 네. 3년간 관중 감소율 최다예요. 네. 그러니까 감소를 무슨 한 40%씩 감소를 해요. 근데 콜로라도는 이 7년 동안 관중이 안 줄어요. 네, 그렇죠. 온순한 팬베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022년에 맺었던 크리스 브라이언트 계약이 아직도 3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매년 2,700만 달러씩 빠져나가요. 네. 이것도 큰 문제죠. 일단 그때 브라이언트를 왜 계약했냐도 이제 큰 문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 매물이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보냈을 때 다 그렇죠. 깨달았어요. 브라이언트 허위 매물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문이 있었죠. 허위 매물인데 이걸 산다고? 근데 이걸 왜 너희들이 사냐? 그러니까 아니 허위 매물인 거 알겠어. 살 수 있어. 근데 왜 콜로라도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얘를 사냐? 그것도 이제 거액을 들여서. 그렇죠. 우리는 얘로 팀을 바꾸겠다라는 급의 돈을 준 거거든요. 저 정도면. 왜냐면 100만 달러 1억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2억 달러 가까이 됐죠. 네, 맞아요. 여러모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무브들이 실제로 예전에 아레나도 트레이드. 그러니까 아레나도 트레이드도 되게 대형 트레이드였는데 왜냐면은 아레나도 한 명 가고 5명에서 6명을 내준 트레이드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선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있어요. 어스틴 건버 하나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어스틴 건버 콜로라도 있는 내내 WR 한 1에서 2 정도 해주는 로테이션 투수 말고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리그에서. 뭐 누구는 NPB 해갖고 2명은 은퇴하고 막 이러면서 메이저를 못 밟아본 선수들도 즐비해요. 그러니까 받아온 대가도 시원치 않았고 또 트레버 스토리 보낼 때도 FA로 보냈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받아오고 보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브라이언트한테 그런 대형 계약을 안기면서 팀 재정은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냥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무브를 할 수 있나의 교과서예요. 이거는 그냥 뭐 보내야 될 때 안 보내고 트레이드 이상하게 하고 돈 이상한 데다 쓰고
그렇다고 디벨롭을 잘하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 체이스 돌랜드 하는 거 보면은 디벨롭을 잘하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 팀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3개 구단을 언급했잖아요. 네. 에인절스 얘기했고 피츠버그 얘기했고 에인절스는 돈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쓴다. 피츠버그는 돈 못 쓰는 건 이해하는데 육성을 너무 못한다. 콜로라도는 이 두 팀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교과서요, 교과서. 교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요, 교과서. 타산지석 3을 그렇죠. 딱 그 사례죠. 그러니까 돈을 이 팀이 안 쓰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언제나 그 로스터 페이롤이 100미를 넘어갔고요. 심지어 가장 많이 치솟았을 때는 2023년 기준으로 170미를 넘기기도 했고 네. 리그 탑 10 가까이 되는 수치고요. 이거는 돈을 쓸 만큼 써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육성은 에인절스보다도 못해요. 에인절스는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육성이 절대적으로 막 최하위 이런 건 아닙니다. 나름 선수들을 꽤 만들어냈어요. 예, 근데 콜로라도는 피츠버그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난 10년간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이 거둔 WAR 총합이 10이 안 됩니다. 완전 압도적인 꼴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압도적인 꼴찌예요. 네. 피츠버그조차도 폴 스킨스가 등장을 하면서 폴 스킨스 혼자서 WR이 13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WR 뭐 3, 4 정도 거둔 선수들은 몇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콜로라도는 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뽑은 선수들도 사실 평이 썩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고 그나마 기대를 받는 게 잭빈하고 체이스 돌랜더 투타에 한 명씩 있는데 그렇죠. 이 선수들도 지금 그 육성 추이가 썩 좋진 않아요. 돌랜더 예. 맞아. 돌랜더 특히 메이저 와서 던지는 거 보면은 이런 돌랜더를 기대했던 게 아닌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홈 원정 ERA 홈 원정의 등판의 성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홈에서는 막 8점대, 9점대였는데 원정은 그냥 전혀. 원정은 막 그래도 3점대 뭐 중후반 이렇게 던지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 그룹의 약간 특히 아트 모레노의 과도한 의욕과 약간 좀 철딱선이 없는 듯한 약간 무지성 그 돈질의 느낌이 있고 피츠버그는 아예 뭐 돈을 안 써서 문제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콜로라도의 문제는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많은 기사들과 어떤 리포트들과 뭐 내부자들의 어떤 인터뷰가 담긴 어떤 팟캐스트 이런 거를 듣고 약간 종합적인 인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리그 내에서도 콜로라도는 실제로 폐쇄성이 높은 구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내부 승격이 되게 많은 구단이고 실제로 그 전임 구단주란데 단장이 제프 브리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애초에 그 내부 승진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 2021년부터 단장을 맡고 있는 빌 슈미트 역시 22년간 구단에서 일하다가 내부 승진을 통해 지금 단장 자리를 맡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인물들이 많아요. 고인물들이 되게 많은 구단이에요. 실제로 스카우팅 부서의 어떤 그 평균 근속 연수를 보더라도 콜로라도가 가장 긴 편이라고 합니다. 좋은 직장이긴 하네요. 좋은 직장인 거죠. 예, 그렇죠. 구단주가 딕 몽포트라는 분인데 그 후임으로 지금 약간 야구 부문 사장으로 이제 내정돼 있는 것도 아들이죠. 예, 아들이 이제 또 내정이 되어 있고. 근데 찾아봤는데 그 딕 몽포트라는 분이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온화하고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구단주들 사이에서 가장 친화력도 좋고 적을 만들지 않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믿어야겠죠. 전 오히려 그게 약간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그런 거에 강단이 없나? 사람만 좋은 케이스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자꾸 수급을 하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러면 외부에서 수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사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팀들 제가 많은 스포츠를 보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봐왔지만 스포츠 너드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고. 근데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는 스포츠 너드들 특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큰 돈이 거래되고 시장이 엄청 큰 북미 스포츠 시장에서는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팀일수록 외부에서 솔루션을 찾고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려고 하면은 지원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너드들은 그런 거에 환장을 하거든. 그렇죠. 내가 저거 고쳐볼래. 내가 저기 가서 내가 저거를 직접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내가 확 업계에서 신데렐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발에 채이는 게 그쪽 업계예요. 여러 얘기 들어보면은 당장 테오 앱스타인 같은 케이스가 봐도 맞네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하고 농구 뭐 야구뿐 아니라 농구라든가 풋볼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그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네? 전혀 스포츠와 관계없는 업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학위라든가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 업계 너무 좋아하니까 넘어와서 내가 배운 것들을 여기서 써먹고 싶다 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케이스 많거든요. 외부 영입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근데 콜로라도는 지금 너무 고여있다. 조직이 너무 고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어떤 기사들과 리포트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팀과도 좀 걔가 다른 것 같아요. 살짝 좀 방향성이 다른 느낌으로 말아먹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참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정말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한 프랜차이즈들 세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콜로라도까지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세 개의 팀이 저희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말아먹고 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3개 구단이거든요. 독보적이죠. 독보적입니다. 이 3황이에요. 3황. 최악.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한 두어 개의 구단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훨씬 낫죠. 나은데 수렁에서 좀 빠져나온 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티어를 일단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3개가 최악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부터 언급되는 구단들은 이거보단 나아요. 네, 이번에는 워싱턴 내셔널스 얘기를 해볼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나아요. 네. 19년 월드 시리즈 진출을 해서 우승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리빌딩이 계속해서 안 되는 느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셔널스 경우도 아까 그 콜로라도가 브라이언트 계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 스트라스버그 계약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고통을 받고 있죠. 이제 19년에 우승을 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계속 리빌딩을 시도 중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성과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이제 타임라인이 한 1년 정도 좀 늦은 느낌이네요. 결국은 이제 소토 트레이드 유산들 이제 고어, 에이브람스, 우드 이 3명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고어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도 계속 마감 시한에 트레이드가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사실 그런 정도로 뭔가 내셔널스도 이제 같은 지구에 있는 매츠, 필리스, 애틀란타가 앞으로 2, 3년간은 특히 필라델피아나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 2, 3년 안에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내셔널스도 한 3, 4년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때쯤 되면 또 고어나 그 에이브람스 이런 선수들이 또 슬슬 계약이 끝나가거든요. FA로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셔널스가 사실 이 선수들을 다 지키면서 좋은 성적을 낼 확률도 점점 적어 보이고 그래서 결국 내셔널스도 뭐 딜런 크루즈 같은 좀 자체에서 드래프트한 선수들이 조금 많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셔널스 같은 경우도 앞에 세 팀보다 조금은 상황이 나을 수는 있지만 이 팀이 강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바로 가을 야구로 진출할까라고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뭐 역량 부족은 둘째치고 지구가 너무 세죠. 그렇죠. 지구 자체가 너무 센 것도 분명히 변수가 되고 뭐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승을 6년 전에 딱 하고 그렇죠. 제 생각에 워싱턴은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빌딩 사이클을 밟고 있는 팀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좀 지체가 된 느낌인 거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는 뭐 구제불능이다. 여기는 진짜 수렁에 빠져있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임스 우드 후반기에 물론 정말 안 좋긴 했지만 전반기 활약만큼은 엄청났고 그렇죠. 맥켄지 고어 역시 지금 2년 연속으로 전후반기 스플릿 차이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메이저리그 이 3선발 위쪽 느낌은 나고 스토프는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CJ 에이브람스도 올해 나름대로 반등에 성공했고 뭐 종합적으로 코어를 확실히 잘 찾아낸 느낌이라서 이제는 그 코어들을 뒷받침할 만한
파츠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기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리빌딩 사이클을 밟고 있는 리빌딩 팀이 약간 타임라인이 좀 늦어졌다. 그리고 또 육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팀 최근 드래프트 성적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지켜보면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워싱턴 보면서 그래도 느끼는 게 나름 낭만을 좀 아는 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스트라스버그 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워싱턴 팬도 스트라스버그 너 계약이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 나쁜 먹튀놈아 이렇게는 안 할 거거든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코빈 같은 케이스도 좀 코빈이 진짜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코빈도 이제 나갔으니까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팀은 그냥 딱히 뭐 모나지도 특별히 튀지도 않는 진짜 전형적인 프로토티피컬한 리빌딩 팀이다.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내부적인 뭐 어떤 이슈라든가 트러블 같은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스캔들도 일단 눈에 띄는 건 딱히 없고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스트라스버그의 계약 때문에 사이클이 살짝 밀린 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팀에 코어 라인이 존재하기는 하고 그래서 그 파츠로 이제 뭐 루이스 가르시아라던가 뭐 이런 파츠들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 워싱턴이 속해 있는 지구가 동부지구다 보니까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갈 거고 매츠랑 애틀란타는 매츠야 뭐 항상 돈을 쓰면서 나아갈 팀이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죠. 애틀란타도 여전히 어린 코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어떻게든 가을 야구에 가려고 치열한 싸움을 할 한 3년 길게 보면 한 4년까지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4년을 지나다 보면 에이브럼스랑 고어는 이제 FA 타임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한 27시즌 중반에는 그 둘은 카드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오히려 만약에 뭐 갑자기 에이브럼스가 더 스텝업을 해서 막 무슨 올스타 숏 이렇게 성장을 하면 모를까.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뭐 그래도 올스타 노미네이트는 될 정도의 유격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고어도 갑자기 스텝업해서 막 무슨 뭐 프런트라이너급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내년이나 내후년 즈음에는 결단을 내려서 조금 더 뒤를 볼 선택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린다. 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코어 라인에 고어랑 에이브람스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에이브람스를 코어로 보기엔 살짝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죠. 처음 에이브람스한테 기대했던 기대치 대비 지금 퍼포먼스는 살짝 아쉬워요. 오히려 우드가 더 코어에 걸맞으려면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크루스가 잘해줘야 되고 그렇죠. 딜런 크루스는 이렇게 못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근데 2년 차니까 네, 그렇죠. 아직 수산화도 안 올라왔고 뭐 올라올 선수들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워싱턴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선수를 싹 다 그냥 6년 7년 이렇게 묶어서 가도 뭐 이해 가능한 무브. 왜냐면 여기도 돈을 나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스몰 마켓 이런 느낌은 아니고 워싱턴 좋은 마켓이고 돈 쓰려면 쓸 수 있는 팀이고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걸 2010년대 중반에 보여줬고 그래서 운신의 폭도 있고 가지고 있는 코어들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딱 지금 이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앞에 세 팀이 너무 강력해서 여기 팀부터는 살짝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데요. 다음 팀 어슬레틱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도 그런 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에이스 욕을 많이 했거든요, 야자수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연고지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불행한 가정, 불행한 구단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해요. 여기는 연고지 이슈가 계속 걸렸어요. 맞아요. 사무국과 옥신각신하기도 했고 우리 연고 이전 하겠다. 하게 해달라. 뭐 구단, 뭐 구장도 뭐 옮기고 싶다. 근데 뭐 사무국에서는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하면서 이제 뭐 다투기도 했는데 확정이 났죠. 네. 이제 연고 이전이 확정이 났고 올해는 그래서 이 팀이 세크라멘토인가요? 네. 네, 거기서 뛰었고
이제 내후년인가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27년 정도부터 라스베가스로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는 라스베가스 이전을 하고 나면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네. 마켓이 달라요, 마켓이. 그러다 보니까 오클랜드라는 마켓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거의 주변에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펼쳐보면 주변에 모래밭이 있어요. 그 모래밭 사막이 그러니까 구장에 가기도 힘들어요, 오클랜드. 근데 라스베가스도 주변이 사막이긴 한데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동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다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어슬레틱스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야수 쪽에서 매우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나왔다. 기가 막힙니다. 네. 가장 히트 상품인 뭐 니커츠 신인왕이 아니라 MVP 투표도 몇 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슈퍼스타.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로렌스 버틀러. 네. 브렌트 루커도 있고요. 그렇죠. 루커도 잘해주고 소더스트롬도 있고 타일러 소더스트롬. 이게 근 2년 안에 나온 선수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치는 선수들이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1군에서 모습을 드러낸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밝죠. 근데 투수 쪽에서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팜에도 없어요. 루이스 모랄레스라든가 몇 있긴 해요. 나쁘지 않아. 팜은 괜찮아. 메이저리그 이게... 로스터가 부린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할까요? 근데 근데 지금 니커츠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에이스는 육성 시스템은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영입이 가능한 마켓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야수 코어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뒀어요.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 모든 선수들 다 루커 정도 빼면 20대 초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선수들. 그리고 투수진도 저는 이 팀 팜에 있는 투수들 꽤 괜찮다고 보는 선수들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막 불만은 없다. 여기 기대해 봄직하다. 저는 당장 2020년대 후반에는 오클랜드가 아니죠. 라스베가스 어슬레틱스가 굉장히 유의미한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근데 이 팀에 대해서 지난 몇 년에 그 소위 암흑기가 좀 고깝게 보였던 거는 그 연고지 이전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장 관리 이슈도 터졌었고 뭐 해설진 부스에 쥐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 C 당국과 트러블도 있었는데 그걸 좀 대처하는 과정이 좀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썩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았고 뭐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땡깡 쓰는 어린아이 보는 듯한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구단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메이저리그 구단 정도 되는 그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모양새 좋게 갈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짜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인상을 주는 그 프랜차이즈였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해결이 됐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이 오클랜드는 자꾸 오클랜드라고 그런다. 어슬레틱스는 몇십 년 동안 오클랜드 몇십 년 동안 오클랜드라고 해서 지금 헷갈려요 저도. 이 어슬레틱스는 그리고 정확히는 에이스는 이제 어슬레틱스도 아니더라고요. 에이스는 이제 미래가 밝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냥 조금 과장 보태서 말하면 당장 내년에도 가을 야구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투수진이 이게 그 에이스가 올 시즌 보면은 시즌 막판에도 괜찮았고 초반에도 엄청 괜찮았는데 시즌 중반 한 6월부터 조금 완전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어서 그렇지 선수들이 조금 특히 야수 쪽에서 경험이 쌓이고 좀 기복을 줄인다면 당장 내년에도 충분히 가을 야구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1선발 서베리노로 시즌을 골릴 수는 없잖아요. 좀 그게 많이 안 좋았죠. 1선발 서베리노가 좀 그랬어 그거는. 좀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서베리노 말고는 로테이션을 돌아주지도 못해요. 뭐 누구 있었죠? JP 시어스 또 뭐 중간에 호건 해리스였나 뭐 이런 선수 왔다 갔다 하고 뭐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팀은 그냥 올해는 버리는 시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얻어간 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호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이트 삭스. 삭스 얘기를 해볼까요? 화이트 삭스는 그래도 4년이면은 앞선 팀들에 비해서 낮죠. 그래도 좀 짧죠. 화이트 삭스는
제가 2010년대 후반에 정말 좋아했던 팀입니다. 야자수에 나와서도 당시 야자수에 나와서도 정말 칭찬을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한다고 했던 팀.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망주 코어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요한 몬카다, 엘로이, 일로이 히메네즈 망해버린. 네. 거기다가 투수진에서도 뭐 지올리토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되게 많았고 있었죠. 시즈 딜런 시즈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 그 팀을 나간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다 제 몫을 하는 스타급 선수로 컸어요. 화이트삭스가 그냥 안 좋았던 거야. 그 당시에. 근데 이 팀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라커룸 이슈가 있었다. 그렇죠. 라커룸에서 좀 소위 얘기하는 그 라커룸 캔서. 선수들끼리 충돌도 좀 많았다고 하고. 충돌도 많았다고 하고 내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방향성이 다른 거야. 계속 말하지만 에이스는 연고지 이전 이슈 때문에 시간을 허비했고, 피츠버그는 돈을 너무 안 썼고, 에인절스는 돈을 이상하게 썼고, 콜로라도는 이 모든 문제의 집합체고, 여기는 라커룸 이슈와 내부 매니지먼트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라루사 감독 선임도 저는 되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더가웃에서 경기 중에 졸고 막. 그렇죠. 네. 여기는 순수하게 라커룸 그리고 클럽하우스 이슈가 팀을 많이 갉아먹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What if? 가정. 여기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화이트삭스야말로 2010년대 이후에 가장 이 What if 시나리오가 많이 존재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일로이 히메네즈가 컨택이 조금만 더 괜찮았다면, 만약에 그렇죠. 클럽하우스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역할을 해줄 좋은 어떤 베테랑의 존재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만약에 라루사 말고 좀 정신이 그래도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괜찮은 감독을 선임했더라면, 물론 그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프런트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 팀이 드래프트를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러니까 아주 못하진 않았어. 근데 한 틱씩 모든 부분에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화이트삭스는. 그리고 실제로 그 2010년대 중반 그 탑 유망주 코어로 좋았던 시즌이 2번 정도 있었어요. 플레이오프도 가고 MLB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많은 그 매체에서도 화이트삭스를 그 당시만 해도 앞으로 2020년대를 대표할 슈퍼팀이 될 잠재력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 비트라이터라든가 그 분석가들도 많았고,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다. 다 물음표로 남아버렸다. 진짜 아쉬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화이트삭스는 아까 에이스와는 다르게 내년에 가을 야구 진출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뭐 올 시즌 전에 이제 크로시에 트레이드 하면서 저는 팜도 어느 정도 팜 순위도 지금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보스턴 카일 틸 같은 선수도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뭐 한 2년 넘게 계속 마감 시간 때나 시즌 전에 트레이드 얘기 나오고 있는 로버트 주니어 같은 선수도 지금 완전 저점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계속 안 팔고 있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팔면은 사실 어느 정도 분명히 고점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 아메리칸 중부가 되게 막 화이트삭스 정도 제외하면 지금 굉장히 나머지 네 팀이 되게 치열한 상황인데, 뭐 미네소타도 조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3, 4년 고생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2020년대 후반쯤에는 화이트삭스가 충분히 아메리칸 리그 중부의 강자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팀은 스스로의 실패로부터 배워서 다시 이제 건물을 다지고 나아가야 될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켓 규모도 좋고 여기는 시카고 좋은 마켓을 가지고 있고, 돈을 쓰려면 언젠간 한번 또 크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저희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모든 그 케이스들을 통틀어서 가장 아쉬운 미련이 남는 그렇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가을 진출을 하지 못했던 팀들의 다양한 실패 요인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통 가을 간 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못 간 팀들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후에 이 팀들이 가을 야구를 다룰 때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